제일 첫 번째 페이지 그림 하나 보이시죠? 공자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들 몇 개를 뽑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자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려질 수 있는 이미지가 그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최소한 주윤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공자상으로는 공자를 이렇게 잘생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공자상을 한번 보시면 그 공자상의 특징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이마. 네. 거기에는 이제 전신 공자인데 그 공자에게는 이마가 아주 도드라져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공자의 출생을 기록해 놓은 기록에 근거해서 공자를 상상한, 공자를 실제로 보고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논어 또는 공자와 관련된 기록들을 가지고 어떤 공자를 상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이 공자를 그려내는 겁니다. 두 번째 공자님은 일단 얼굴이 조금 개성이 있으시죠. 한번 보면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자하다라는 표정은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살짝 미소를 띄고 계시긴 한데 이게 약간 좀 이게 이 표정이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복합적인 표정을 제 느낌에는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 공자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에 보면 손톱이 길다랗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귀하다는 거예요. 손톱깎이가 없어서 일을 험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귀한 사람이니까. 근데 왜 귀한 사람이냐 하면 이게 사대부의 이념이에요. 사대부들이 상상할 때의 공자, 사대부들은 손톱을 기르거든요. 그거는 자신들 계급에 대한 일종의 특권 의식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경계이기도 해요. 즉 험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요, 그에 따른 책임이 이제 있거든요. 내가 이 손톱을 부러뜨리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마구간 일을 한다거나 무슨 야전에서 뭘 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자꾸 깨지겠죠, 손톱이. 그러니까 손톱이 남아나지가 않죠. 하지만 손톱을 곱게 기를 수 있다는 건 적어도 책상에 앉아서 단정히 책을 읽고 이런 일을 할 때 손톱이 깨지지는 않죠. 물론 책을 안 읽어도 안 깨트리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험한 일을 하면서 안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딱 보면 이 공자는 사대부들의 이념이 반영된 공자의 표정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다시 나오지만 공자에 대한 기록은 아주 복수적으로 여러 차례 공자가 험하고 천한 출신이고 험한 일을 많이 했고 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공자의 사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밑에 있는 공자는 이제 표정 때문에 가져온 건데요. 이제 혹시 우리의 인자함이 이겁니까? 제가 이제 떠올리고 있는 인자함은 어떤 걸까? 아마 인자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번째 공자님이 그래도 현존하신다면 좀 인기가 있으실 것 같은 분이신데, 혹시 주윤발 주연의 공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시진 않으셨어요? 영화는 논어를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15주 뭐 이렇게 이제 강학으로 논어 같은 걸 읽는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걸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주에 논어를 같이 보면 막 감수성 폭발하셔요. 막 우셔요. 공자님 막 돌아가시고 막 안해 죽고 이럴 때 막 우셔요. 왜냐면 그 과정을 알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지금 갖고 있구나. 저게 어떤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근데 이 주윤발이 나오는 이 영화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그 지점을 하나 환기시켜 주는데요. 주윤발이라는 배우는요, 굉장히 잘생긴 배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윤발이라는 배우는 풍채가 아주 건장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대의 주윤발이 활약했던 시대, 요즘은 이제 젊은 배우들도 키가 크고 덩치도 큰 배우들이 많이 있지만 주윤발이 활약했던 시대 때의 주윤발은 동시대 배우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었어요. 180 몇 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 배우들은 다 키가 좀 작잖아요. 성룡, 뭐 홍금보 뭐 이런 분들은 키 좀 작고, 그런데 이 주윤발은 키가 일단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영화를 만드신 분한테 어떤 힌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저건 딴 건 모르겠는데 저 공자의 저 풍채,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딱 같이 서 있을 때 공자가 딱 이렇게 보여주는 저 신체, 저거는 굉장히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2페이지로 가보실게요. 거기 이제 공자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왔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가 같이. 공자는 노나라 보이세요? 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자는 노나라 청평장 슈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으로 공방숙이다. 방숙은 백하를 낳았고 백하는 숙량흐를 낳았다. 흐는 안씨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니부에서 기도한 뒤 공자를 얻게 되었다. 노양공 22년에 공자가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머리 중간이 움푹 패여 있었기 때문에 구라고 이름하였다. 자는 중리이고 성은 공씨이다. 공자는 가난하고 천하였다. 커서 일찍이 객시의 위리로 있을 때 그의 저울질은 공평하였고 그가 직리로 있을 때 가축은 번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사공이 되었다. 공자는 키가 9,6촌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키다리라고 부르고 그를 괴이하게 여겼다. 노나라가 다시 그를 잘 대우하니 이에 노나라로 돌아왔던 것이다. 자, 이 기록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산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한시대 사람이고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정도 때에 걸쳐 있는 사람인데 생물년이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기라는 책의 존재를 통해서 이 생물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기라는 책이 한나라 무제 당대사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마천의 아버지가 한 무제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한 무제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사마천이. 그러니까 자기 동시대 일까지를 역사에 기록을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로도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마천을 호명한 이유는 공자에 대한 이제 상을 그릴 때,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릴 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텍스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논어입니다. 논어 안에서 말하고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자를 보는 게 가장 좋은 텍스트. 그리고 나면 몇 개의 텍스트를 더 참조적으로 해서 논어에 나와 있는 이 공자가 실제로 어떤 공자였는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감해낼 수 있는데요. 그 텍스트 중에 하나가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은 제목 자체가 가어예요. 공자가에서 전해져 내려온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에서 공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자가어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설이 분분한 게 공자가어에 실려 있는 여러 글들이 공자가어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보다 조금 앞서 있거나 동시대의 어떤 책들에 실려 있는 글들을 상당히 많이 거의 원문 훼손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공자가어를 편집한 사람은 이 이전에 있는 텍스트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주워 모아서 공자가어를 편찬한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중에는 어떤 것들은 현재 전하지 않는 텍스트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땐 이게 공자가문의 독특한 전승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비슷하게 전해져 내려온 다른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텍스트들도 현재 전하지 않을 뿐이지 당시의 다른 텍스트에서 파편화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해요. 어쨌든 그래서 권위가 조금 떨어져요. 3권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이거는 3등 정도 되는 텍스트예요.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에서 공자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시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또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텍스트고요. 논어가 아니면 역시 그 다음은 사마천의 사기인데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은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진 책들이 그 이후에는 나오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자판을 치면서 책 10권짜리 분량의 원고를 타이핑하는 것하고 이게 종이도 없던 시절에 책 10권 분량의 책을 남긴다. 이거는 이 분량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52만 6,500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는 글자 수를 가지고 책의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논어는 한 15,000자 정도입니다. 맹자가 한 35,000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장자 같은 경우가 사기에는 10만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내외자편 33편을 합치면 한 7만 자 정도 돼요. 비교를 해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재 전하는 게 7만 자. 그 유명한 도덕경 노자가 5,000자. 5,000자 가지고 지금 2005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텍스트죠. 그런데 사마천은 52만 6,500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를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한무제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무제 비판까지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은 당대에 세상에 내보일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2부를 작성한다. 어디다 작성하냐면 주간에다가 씁니다. 주간 하나가 한 20자에서 25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계산하면 금방 암산 나오시잖아요. 한 2만 1,000개 정도 주간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어지간한 성인 남성들이 한 번에 들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빡빡한 무게예요. 근데 이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되게 재미있게 쓰는데 이 책은 5개의 편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제왕들,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게 본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들에서 벌어진 세가, 이게 보통 이제 제후국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제왕. 그러니까 뭐 항우, 유방, 뭐 진시황 이게 다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다른 나라, 노나라, 진나라, 뭐 제나라 이런 나라들은 세가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그리고 표와 서가 있어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역사 연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걸 세계 최초로 역사에 도입한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연표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정리하는 거. 그리고 서라고 하는 건 편지는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논문인데 어떤 논문이냐면 정치 또는 통치와 관련된 논문이에요. 세금, 소금과 관련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정리해 놓은 거.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유명한 열전이라고 하는 거. 이 열자는 나열하다라고 하는 열자죠. 전이라고 하는 건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전기문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일대기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5개의 챕터로 130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열전이 70개 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전이라는 텍스트가 얼마나 사마천에게 중요한 텍스트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사마천이 공자에 대한 기록을 2편을 남겨요. 2편이나 남기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2편 정도가 남기는 기록은 제가 지금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얼핏 떠올려 보면 진시황 본기가 있고요. 진나라 세가가 있어요.
진주성 봉기를 따로 떼어놨거든요. 근데 공자는 어떻게 두 편이냐 하면 공자에 대한 세가를 한 편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공자 제자들에 대한 중리가 공자의 자인데 중리 제자 열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다가 실어놨어요. 공자에 대한 건 이렇게 두 편을 실어서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곳에다가 각각 배치를 해놨어요. 참고로 맹자나 뭐 순자나 한비자 이런 인물들에 대한 건 합쳐봤자 오늘날 번역하면 A4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에요. 근데 공자는 이 두 편을 합치면 예문성원에서 작은 책 한 권을 만들 정도,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 권 만들 정도의 분량을 공자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사마천이 개인적으로 공자에 대한 애정이 컸었을 수도 있고 공자라는 인물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이 기록은 논어라는 텍스트가 아니고 논어를 직접 만나지 않았던 사마천이 자기 시대에 통용되고 있었던 공자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과 논어를 포함해서 여러 기록들을 참조해서 공자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전기와 공자 제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가장 풍성한 단위로 기록해놓은 최초의 기록이자 아주 풍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공자를 이해할 때 이 텍스트는 누구도 벗어나질 않는 기본적인 필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마천의 사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실성, 진위의 논란도 많지만 이 책은 중국 역사 정사의 제일 첫 번째 머리를 차지하는 책이기도 하고 어쨌든 사마천이라고 하는 인물을 동아시아 또는 세계 역사사에서 역사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 역사에 관련된 이 사마천의 이 업적은 굉장히 특출한 데가 있는데 사마천이 이렇게 해놨어요. 공자를 세가에다가 넣어놨다. 세가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후들의 기록이라. 공자는 가난하고 천했고 아버지는 숙량을이고 학은 무사였고 어머니는 안시부인이라고 하는 미천한 가문 무속인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공자는 무슨 왕궁을 건설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마천은 이 공자라는 인물을 진나라, 제나라, 노나라, 연나라 이런 그 중국의 큰 제국들 세가가 실려있는, 세가라는 뜻은 가문을 세습한다는 뜻이거든요.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공자를 올려놓은 거죠. 그 뜻이 뭐겠어요? 이 사람은 비록 영토와 병사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주는 아니지만 사실상 중국 역사에서의 약간 비유적으로 하자면 문화적인 왕이라고 하는 거죠. 군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에 대한 사마천의 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안에 이런 기록이 실려 있는 거예요. 논어라고 하는 책에는 공자가 키가 몇 센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가 키가 9척 6촌이라고 나와요. 논어 강의를 하러 가서 매번 공자 얘기를 하면서 이 대목에 이렇게 딱 가면 항상 이런 반응이에요. 9척 6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알겠어요. 이거 바꿔볼까요? 공자의 키가 2m 20cm, 2m 10cm예요. 그래도 안 놀라십니다. 다 2m 10cm 정도는 그냥 보시나봐요. 맨날 그냥. 이 척이라고 하는 게 22.5cm, 25cm 이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당시에 썼던 주나라의 척이 22.5cm인가 그렇고 사마천이 기록을 썼던 한나라 시대 때의 척이 25cm인가 그렇고 두 개 바뀔 수도 있죠. 확실치 않아요. 22.5cm, 25cm 이러고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30cm까지도 이 한 척을 씁니다. 그러니까 9척 6촌이라고 하는 건 일단 2m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자에 무슨 지금 유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자 이거를 본 사람도 없고 사마천도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천이 거기다가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공자는 키가 9척 6촌이다.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꺽다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9척 6촌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공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공자를 보면 저 꺽다리 장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문은. 그러면 최소한 공자가 키가 큰 사람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사마천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래도 안 믿으실까봐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를 괴이하게 여길 정도였다. 그 사람의 덩치가, 그 사람의 키가 하도 커서 기이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기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마천의 기록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마천이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공자의 신체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지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공자의 어떤 특징을 사마천이 지적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공자가 남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이걸 뭐 기까지 증명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기록은 이렇습니다. 공자 가어의 기록에는 공자의 아버지인 숙량을 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숙량을의 키가 10척이었다고. 근데 이것이 타당할 수 있는 이유인 건 아까 공자 가어는 여러 가지 편집본이기 때문에 진위와 논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숙량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공자가 살았던 나라인 노나라의 정식 역사서인 춘추라고 하는 이 책에 공자의 아버지인 숙량을이 2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무사고 굉장한 괴력을 갖고 있는 무사의 일화로 등장을 해요. 이를테면 성문이 내려오는 걸 자기 이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 혼자 성문을 버텨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괴력의 사나이로 숙량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무사, 즉 일반 사람보다 신체적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중국의 정통 역사서인 춘추라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괴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공자 가어에 10척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 인물의 아들로서 9척 6천에 남들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의 큰 꺽다리라는 인물로서의 공자. 이게 최소한 공자의 말을 공자에 대한 상을 뭐 다르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참고할 수 있는 공자의 외모에 대해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팩트로부터 우리가 어떤 공자를 한번 상상해 볼 것인가. 아버지가 무사 집안이고 어머니는 하급 하층민 천민 출신이었고 집안이 그렇게 금수저는 고사하고 흑수저 집안인데, 이 흑수저 집안의 이 공자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인 노나라뿐만 아니라 이 춘추시대 전국에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공자의 능력을 우리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참고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진 능력 중에 하나는 공자가 가지고 있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이 신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 굉장히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인정해도 공자를 이해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자라는 인물이 73세라고 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살면서도, 그리고 55세부터 68세까지 생애의 노년 14년 동안 자기 나라로부터 망명에 가까운 추방 생활을 14년 동안 다른 나라를 전전하면서 국빈 대우를 받고 다녔던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전전하면서 다니는 이 와중에도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었던 강인한 강골의 사나이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간과되면 우리는 공자의 말, 공자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하나를 일부러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은 미천한 가문 출신이고 아주 건장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온 몸으로 자기의 인생의 역경들을 개척해 나가서 어느 순간 그 개척의 이 길 위에 선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인물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내뱉었던 말들, 그런 인물들의 말로서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공자를 볼 것이냐, 사대부 유학자로서 손톱을 기른 어떤 약간 풍채 좋은 인상 좋은 이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가지고 그냥 좋은 도덕교과 같은 말씀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얘기로 가르쳐주는 따뜻한 위안의 말로서의 논어로 그 글들을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 논어라고 하는 논어라고 하는 책, 논어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너무도 크게 얼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걸걸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공자의 인품에 감화되기 이전에 벌써 그 주먹과 덩치와 이 갑바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좀 뭔가 기가 죽어서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는. 또는 키가 2m 한 10cm 이렇게 되는데 당시 평균 신장은 오늘보다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차이는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러러보게 되는. 공자가 왜 우러러보는 성인이고 왜 사람을 감복시키냐,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